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마지막 TV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일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인 만큼 지지층 결집은 물론 부동층 표심을 노릴 막바지 승부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의 주제는 정치 분야로 이 후보는 정치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 공약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TV 토론에서 네거티브가 일관되게 나와 안타깝다며 마지막 토론은 대한민국 위기를 잘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 비판과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분에게 정직은 가면일 뿐이고 도덕은 장식품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또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라며 내란 사태를 초래하고도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는 극우 내란 세력에 민심이 폭발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한다고요?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점심을 먹습니다. 김 후보는 이 전 대통령과 만나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에 공약 발표를 진행한 김 후보는 오후부터는 토론회 준비에 마찬가지로 집중할 예정으로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비판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대역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국민 마음에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네, 또 선대위가 준비한 지지율 상승 로드맵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이 상승 기세를 끝까지 이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저희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대통령 파면 책임을 당 기본 정책에 적시하고 당헌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제7공화국 준비에 협력하자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연이라고 비난한 건데요. 이 고문은 또 김 후보를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또 현장 밀착적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쿠라, 그러니까 변절 정치인 행보의 끝을 보여준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망하는 연합, 지는 연합이라고 지적하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함께 넘어지고 같이 망한다는 의미의 공도동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을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식의 말은 수준 낮은 협잡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김문수 캠프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상투적인 표현을 쓰고 들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는 김 실장이 김문수 후보 중심의 당권 싸움을 한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노려보려는 생각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젊은
세대를 향해 수준 낮은 협잡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표를 사전투표로 보여달라며 다시 한번 자신은 단일화의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전에 있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지지 뜻에 대해서 민주당의 브리핑이 있는데요.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선대위 대변인 박경미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상임고문의 공동정부 관련해서 논평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이낙연과 김문수의 결탁을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야합을 선언했습니다.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민주당원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역입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근거 없는 음해와 저주를 퍼붓는 이낙연 상임고문이야말로 괴물입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에 신념과 양심을 팔아넘긴 사람이 괴물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고 한 독재 세력과 결탁해 놓고 독재를 우려합니까? 온갖 궤변으로 자신의 내란 본색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합니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거울을 보십시오. 내란 세력과 손잡고 권력을 찬탈하고 이권을 나눠 먹겠다는 이낙연 상임고문은 추악이 그지없습니다. 내란 세력, 극우 세력도 모자라 온갖 구태 세력을 끌어모아 내란 연장을 획책하는 국민의힘의 텅 빈 내란 텐트에 탐욕과 배신의 썩은 내만 진동합니다. 내란 종식 대선이 다가올수록 내란 잔당들의 정체가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자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내란 추종 세력, 민주주의를 배신한 짝퉁 민주 세력 간의 야합은 국민과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서 오전 11시였죠. 이낙연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온 거였습니다. 이낙연, 김문수의 결탁을 배신과 야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낙연 고문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민주당에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뒤 시사정각에서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선친과 모친의 생가를 잇따라 방문하면서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나섭니다. 그동안 지원을 요청해온 국민의힘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며 반색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면할 셈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습니다. 이후 충북 옥천으로 이동해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할 예정인데 일정에는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최근 행보가 영향을 준 거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구 경북 유세 도중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신으로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고민해 보겠다고 화답했는데 생가 방문이 이러한 고민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탄핵의 정당성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은 시작일 뿐이란 건데 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더 나아가 사면까지 시도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야 할 6.3 대선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대선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내란 속에 멈춰서지 않도록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 지원을 계기로 TK 지지율이 반등하면 PK와 수도권까지 상승세를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보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막판 뒤집기를 노린다는 보관인데 자칫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찮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시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령부를 도와 주요 정치인들을 싹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여기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이미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한 흔적을 찾은 겁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화폰 서버에 접근해 정보를 지운 건데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라면 초기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에서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며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경질된 사실이 알려진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 내용을 증언한 만큼 관련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 이에 따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복구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경찰은 또 현재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포함해 비화폰과 업무폰 19대를 확보했습니다. 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3월 1일분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복구를 완료했다며 필요하다면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만약 내란 혐의 재판부가 경찰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해당 재판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시간 안팎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비춘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는데 세 사람이 해왔던 진술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6시쯤부터 다음 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의 CCTV 영상으로 당시 국무회의 진행 상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란 종사 혐의를 받는 세 사람을 재소환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 또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당시 상황이 초현실적이었고 비상계엄을 무시하기로 해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제가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좀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을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비상계엄 논의가 진행됐던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도 확보 중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부터 범행을 계획하면서 흉기 난동 피해자까지 살해하려 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일단 경찰이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차철남이 살인에 이어 흉기 난동까지 모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선 차철남은 중국인 형제에게 13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자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고 이번 달 초에 살해를 마음먹고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17일엔 중국인 형제를 둔기로 살해했고 이틀 뒤인 19일 편의점주와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철남은 흉기 난동에 대해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버리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이 역시 계획적 범행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흉기 난동 피해자 2명 역시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4명이 차철남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검사한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면담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사이코패스가 아닌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점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차철남의 구체적인 행적에 대해서도 경찰이 설명했죠? 네, 경찰은 차철남이 처음 범행을 저지른 17일 오후부터 19일 검거까지 CCTV를 확인해서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형제를 살해한 뒤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까지 계속 동네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차피 검거될 것을 알았기에 도주할 생각이 없었고 필요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 주변을 배회했던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9일 편의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오전과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오후 사이에는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이때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후 도주 행각을 벌인 차철남은 경찰에 자수를 생각했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실행에 옮기진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오후 차철남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오늘 오후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등 22명이 참석해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새벽 3시쯤 해당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제빵기계의 컨베이어 벨트 작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가다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유인해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환.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먼저 명 씨가 가정으로부터의 소외감과 성급한 조기 복직 등에 대한 후회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중 강력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아동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처음으로 사과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명 씨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정신과 전문진료 의견도 같았다며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 곳곳에서는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 측도 정신감정 신청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정신감정 신청하는 거는 뭐 권리일 수는 있는데 일단 이제 자신이 중한 처벌을 좀 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심신미약 주장이 있지는 않지만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30일 하늘양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정신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시한 내일로 다가왔지만 진전이 없는 모습이고요. 사실상 3자 구도 채비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요. 각 당의 막판 전략 먼저 들어보시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압도적 승리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후보도 그렇습니다. 안정적 승리가 저희의 최대 목표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가 이번엔 불가피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그 결과가 대략 그래도 조금 몇 프로 정도는 어느 정도는 벌어져서 그 이후에 무슨 부정선거론이니 뭐 이게 사실상 뭐 무의미한 이런 이상한 소리는 안 나오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안정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김문수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김문수 후보의 그런 유능함, 청렴함을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려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어 달거나 뭐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백지수표를 내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건 저희는 백지수표가 아니라 위조지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선이 생긴 귀책 사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는 어떠한 전략도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각 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는 안정적 승리가 목표다라는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뭐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측면에서 좀 많이 좁혀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뭐 좁혀졌다는 판단보다는 중도가 좀 흔들린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도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권력을 가진 세력 내지는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오만하거나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자라고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중도층이 투표장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에 대한 어떤 입법 이런 논란이 중도층을 일정 부분 흔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견제 심리의 요인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도의 어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몇 개의 법안 뭐 깔끔하게 다 관련 법안을 다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논란을 만들거나 변수를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몇 개의 법안을 철회하고 이러한 선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제 김민석 의원의 녹취를 가장 먼저 들어봤지만 그 안정적 승리의 기준이라는 게 적어도 부정선거론 같은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 발언은 김문수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캠프의 생각이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경기도 평택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선을 통해서 내란 세력을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응징하자 했는데 예. 이제는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지금 그 춤을 춰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만 하면 죽는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골프하고 정치는 머리를 드는 순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취지, 부자 몸살이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좀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 같은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차례를 만드는 것이 안정적 승리라고 했는데 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2017년 1월 2일자 오마이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포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소셜미디어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부정개표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전산개표 부정을 의심하고 있고 그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강동원 의원 등이 부정개표를 밝히고 투표소 수개표를 위해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슨 음모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김민석 의원님이 이재명 후보님도 그럼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입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 한마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태도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부정선거 관련 저 메시지는요,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고요. 제도적으로 저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서 제도적인 어떤 소진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근데 예. 제도적 소진이 다 된 상황에서 그리고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저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그게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재명 후보는 2017년 1월 8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18대 대선 무효 소송을 즉각 속개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했냐 하면은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 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소송은 6개월 내에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본인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지금 공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가지고 파기환송을 하니까 그 판결이 왜 이렇게 빨리 했냐라고 하면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청문회하고 내란 특별재판소를 하고 한다는 그런 모순되는 태도, 국민들은 그와 같이 본인한테 유리할 때는 맞고 본인한테 불리할 때는 틀렸다라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특히 중도층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를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선거 막판에 상당 부분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좀 긴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만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모순된 태도다. 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법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번 대선에서 가장 변수가 될 만한 이슈가 바로 이제 단일화 이슈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원하는 조건 말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뭐 백지 수표를 내밀었다 이런 평가가 있긴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해서 들으신 대로 개혁신당에서는
백지 수표 아니다, 위조 지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믿기 어려운 걸 떠나서 이제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거부한다는 취지를 저렇게 조금 험한 말씀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어떤 손을 내미는 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답하는 것이 정치도 의상 맞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또한 그런 것을 본인의 어떤 득표 전략으로 쓴다는 것 또한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오전 같은 경우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안 한다는 그 뜻은 존중한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3자 구도에서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개혁신당에 대한 답을 언론을 통해 드린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추후 만남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능성은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완주의 어떤 의지를 밝힘 그 또한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지금 후보 등록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상장한 이후에 이른바 따상,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상장했는 주식이 하늘 높이 계속 치솟기만 합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것이 꺾이면 급전직하하는 것도 많이 본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완주를 위한 의도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몸값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극적인 단일화를 할 것인지는 아직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지 정말 본인이 그렇게 완주를 해서 이른바 제2의 이인제의 틀에 갇힐 것인지 아마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꺾일 수 있다. 또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불씨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가능성 측면에서는 뭐 많지 않다. 많이 꺼졌다. 그러나 정치는 어쨌든 생물이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상한 생각을 하면 그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 정치에서 51%와 49%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49%를 줄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백지수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백지수표라는 건 51%도 줄 수 있어야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51%를 가지면은 사실상 모든 걸 주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주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49%만 내가 가져서 그 지분을 다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다음 미래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광훈 목사에 대한 태도가 사실상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걸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나를 신뢰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가 그것을 신뢰하고 49%를 나에게 진정으로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위조 수표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김재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장에서 오히려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단일화가 성사될 수 없음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플랜 A와 플랜 B를 동시에 가동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골프도 18홀에 장갑 벗기까지는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 예결위 특위 같은 데도 막 그냥 여야가 고성을 막 지르고 박차고 나왔는데 알고 보면 그 다음날 합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끝까지 목매는 그런 모습이 과연 보수 중도 단일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비판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서 플랜 A로서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전략 외에 차선책으로서 독립하고 또 거기다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보수가 어떻게 보면 빅텐트가 쳤기 때문에 중도 보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 빅텐트 넘어 전보 텐트 전략 이런 부분도 계속 가동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플랜 B로서의 지금 오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선택은 이준석 후보 본인에게 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시 제안해달라. 지금 테니스로 치면은 서비스를 넣었고 리턴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금 비유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의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낙연 상임고문과 김문수 후보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고 국민통합 공동정부 구성을 논의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오전 조금 전이었죠. 11시에 이낙연 상임고문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근본적인 지지선언의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그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미래의 고문이 이낙연 고문이 깊은 고민을 했고 어려운 선택을 했다. 이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근데 고민 끝에 그 어려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낙연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미래에 우려가 있으니까 과거에 일어난 어떤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면죄부를 주고 신뢰를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신뢰를 주면 그 세력이 그러면은 다 반성을 하고 자기 검열을 하고 수정을 해가지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니까 저거는 심판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선지자인가요? 예? 본인이 선지자여서 국민은 믿을 수 없고 국민이 이렇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심판하면 미래에 또 잘못된 것이 왔을 때 심판할 것이다라는 국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지 내 판단이 옳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는 식의 판단을 하셨다는 점에서 저는 다소 본인을 너무 뭐랄까요? 크게 국민 위해서 크게 생각한 오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선지자가 아니고 피해자이자 피해 경험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에 비춘 미래를 예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피해자이냐? 이재명의 당내 독재에 대한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민주당 내의 당내 경선, 말은 경선이라고 했지만 이재명 후보 추대식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룰이 어땠습니까? 당원 50%, 또 일반 국민 50%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룰을 세팅하면서 유력한 후보였던 김기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하면은 100% 어떻게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노무현, 김대중 정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과정에서의 어떤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했습니까? 바로 지난 20대 대선 후보하는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룰이 제대로 적용됐다고 하면은 20대 대선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재명, 이낙연, 나아가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후보가 사퇴하면서 그 표를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세팅되면서 결국 호남을 비롯해서 서울에서 막판 뒤집기에서 이길 수 있는 이낙연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는 그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큰일 나겠네 한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 어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이런 부분이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에는 입법, 행정, 나아가 사법부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1인 총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민주주의란 것은 완전히
독재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실함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의 어떤 뭐 딱 일어났더니만 미래가 보여. 이거는 절대 아닌 것이죠. 결국 본인의 직접 겪었던 이재명에 대한 어떤 경험, 피해자로서의 경험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본인이 약간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대의에서 지금 김문수 후보를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그런 부분을 다 존중해 준다 그래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경험은 중요하고 국민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은 중요하지 않단 말씀입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경선은요. 당원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은 약간 경도된 당원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국정 운영은 국민적인 겁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국민적인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믿고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에서의 경험과 등치시켜서 생각을 해서는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과 이낙연 후보에게 우려와 불안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꼭 미래에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이 당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또 지지를 보내거나 하지 않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과거에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주를 보여준 세력은 그러면 면죄부를 줘도 또 다른 폭주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폭주를 그냥 용인해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이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새로 등장할 정권도 아 우리가 폭주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할 것이구나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앞서 그 최 변호사께서는 이 이낙연 상임고문의 지지 선언이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봤습니다만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점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지금 했단 말이 지금 보고 계신데요.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논평도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맹비난을 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그 반향은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사법부와 관련돼 가지고 국민의 불안감을 일정 부분 조성한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심판 선거에서 왜 이렇게 많은 변수와 논란을 만듭니까?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벌써 이겼다라는 오만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오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 선거에서 다른 변수와 논란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판의 선거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지금 오늘의 메시지와 이전에 그 법안 철회처럼 겸손한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변수와 논란을 만들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면 저는 이 반향은 오히려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근데 그 오만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이낙연 그 고문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네라고 하면서 그 뭐랄까요? 그 효과 저쪽에 좋은 효과, 우리에게 나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반향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태도에 많이 달려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오만함을 보이느냐, 걷어들이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그 이낙연 상임고문의 지지 선언에 대한 뭐 맞불 성격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을 탈당한 의원들을 좀 내세워서 진짜 보수, 민주보수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체급이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라이트급이나 플라이급하고 대선 주자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분을 영입했는 것에 대한 맞불이 아니고 이거는 맞불이 아니고 뭐 성냥불, 라이터불도 재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비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약간 그 부적절한데요. 오히려 진짜 비유하려고 하면은 마치 얼마 전에 지금 그 정계 은퇴 선언을 했던 홍준표 후보님을 어떤 식으로는 해서 민주당에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사실상 실패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대권까지 나왔었고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그 반면에 거기는 실패했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나왔고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 국민의힘에 와서 손을 잡았던 것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클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반응을 보면은 그에 따르는 효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낙연으로 대표되는 호남, 그리고 특히 광주, 전라남도, 나아가 중앙에 있는 중수청, 어떻게 보면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호소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빅텐트에서의 어떤 현실화, 이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있는 동안 추가적인 어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중도 보수층의 이 어떤 외연 확장이 이루어진 단초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좀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판세를 좀 알 수 없는 시기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오늘 나왔던 동아일보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5.9%, 김문수 후보 34.4%, 이준석 후보 11.3%. 지금 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만 생각을 해보면 10%포인트 이상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두 후보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 MBN과 매일경제 여론조사를 살펴보시면 이재명 후보 44.9%, 김문수 후보 35.9%, 10% 이내, 10%포인트 이내 격차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9.6%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여론 추이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향후에 뭐 각 진영의 결집이 더 강해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진영의 결집은 다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이미 봐요. 이루어졌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약간 빠진 거는 중도 이탈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의 결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40에서 45% 정도를 한 진영의 결집도로 저는 보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은 결집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고요. 김문수 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도 이준석 후보의 표까지 감안을 한다면 결집은 다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단지 중도가 최근에 그 사법부의 압박 논란, 민주당의 압박 논란과 관련해서 과거의 일부 판단을 이미 내렸던 사람들도 이탈이 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탈 부분이 뭐냐면 한 50%, 49%에서 45%까지 빠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도가 선택해서 만들어주는 숫자가 49에서 55% 정도라고 저는 봐요, 민주당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중도를 자기 편으로 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거면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지지층까지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제 이준석 후보 지지의 상당수, 한 반, 절반 이상은 또 그 탄핵, 비상계엄과 관련된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지지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지지층조차도 흡수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빼도, 예를 들어서 한 반, 50% 이준석 후보의 반 정도를 빼도 그걸 합치면 한 40% 그 언저리잖아요. 그 이상이거나. 그거는 보수 진영도 결집은 거의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거의 봅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봤던 여론조사는 이제 3자 대결에 대한 여론조사였고, 만약에 물론 뭐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단일화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 양자 대결을 보자면 지금 뭐 단일화를 해도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전히 이준석 후보의 표가 김문수 후보 쪽으로 흡수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결국 이 부분은 그 이준석 후보의 표의 구성을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의 구성은 세 가지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만약에 단일화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했을 때 3분의 2 정도는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3분의 1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파이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은 지지하는데 이재명은 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 단일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가거나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 후보를 정말 좋아하는 그 3분의 1 정도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지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나머지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탄핵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서 중도 보수에서 떨어졌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민스럽지만 한마디로 사표 방지 심리. 내가 투표를 안 하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가 작용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3분의 2 정도는 적어도 이준석의 표가 김문수에게 가는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중도 우파에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그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영 간 결집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이준석의 단일화, 나아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낙연 후보의 단일화를 통한 중도층의 이동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 방지 심리 이렇게 가다가는 잘못하면 내 표는 아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사표가 이 편승효과, 밴드웨건 이펙트로 해서 김문수 후보로에 결집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일주일의 변수는 여전히 단일화 내지는 중도 확장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중도가요. 폭주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폭주한 세력이 있고 폭주가 우려되는 세력이 있는데 이미 폭주한 것은 용서하고 폭주가 우려돼서 폭주한 세력이 또 폭주하라고 선택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낙연 고문 이야기와 그렇죠.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그런 중도층 이탈이 보이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만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메시지도 바꾸고 지금 행동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를 지금 판단을 바꾸고 있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바꾸고 있죠? 지금 후보가 바꾸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는 중도층에게 다시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또 지난 주말에 나온 조사와 다르게 중도층이 또 민주당 쪽으로 살짝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진 않지만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연단에 같이 올라서 선거 유세를 펼치기도 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 오셨는데 저하고 같이 경쟁했던 거 아시죠? 근데 저보다 인기는 더 좋아요. 여러분 박수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문수!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옹호론, 부정선거 음모론과 확실하게 선긋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는 얘기해서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깁시다. 반드시 이재명의 위험한 세상을 막아봅시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 우리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손잡고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자,
자, 함께 연단에 오르긴 했지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했던 그 나중에 했던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친윤 구태 정치와 확실하게 좀 결별을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합동 유세가 플러스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그 전 대표의 합동 유세는 플러스가 당연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서는 그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렇게 같이 손붙잡고 있는 한 장의 컷이 그 이미지로 각인되는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막 외치는 말, 따로 칭찬해주는 그런 걸 100번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한 번 손붙잡고 사진 찍히는 게 훨씬 낫죠.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전국을 꿰뚫은 것처럼 결국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그 지지층의 결집이 아니고 중도입니다. 중도. 근데 중도에서는 뭐를 보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정치가 책임을 지느냐. 그 책임을 지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수정을 하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권력이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걸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어떤 국민의 반응에 즉각 반응을 해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얘기한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판을 깔아주는데도 왜냐면 자기 혼자 바꾸면 저 사람 뭐 신념이 없네, 저 사람 뭐 변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저렇게 앞서서 판을 깔아주면 조금 부담이 덜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윤석열, 정광훈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중도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알고 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의 입장은 어떨지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과 친윤 구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글쎄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당의 대다수 의원들께서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당 내부를 향한 메시지보다는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에 어떠한 대한민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이번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지금 이제 특히 윤석열 대통령 chấp根 세력으로서 이 당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 무슨 짓인든 다 해야 돼요. 그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그리고 이준석하고 뭐 정치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당권 뭐 준다 그러고 뭐 총리 준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리라 한들 뭐 그게 무슨 시너지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정치인은 당신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죠. 정치하면서 이렇게 양심 없는 집단의 친구들 나 처음 봤어요. 친윤 핵심 의원들도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지금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이른바 쌍권총이다라고 분류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다만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또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이 사퇴를 사실 만류하면서 재심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후보는 당을 통합해가지고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그 비대위원장으로 한 35세 초선 가장 젊은 또 김영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을 쇄신해야 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김영태 후보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취임 첫 어떤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청 아니었습니까? 그 탈당 요청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프레임으로서는 일정 부분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란 프레임을 가면서 한마디로 대선에 있어서의 어떤 이관계를 계속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은 사실은 전쟁 아닙니까? 선거는 전쟁입니다. 거기에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당의 어떤 장수들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선거가 끝나면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이미 그때에 다 지워진 것이죠. 지금 현재의 어떤 내부에 있는 적정 분열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통령 상납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저런 목소리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선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은 당내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던 김성태 전 의원 원내대표의 같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될 것이고 그것은 다가오는 8월 내지 9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쇄신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님을 믿고 지금 그 결정에 따라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의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갈등이 표출된 부분이 어제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에 또 합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상현 의원이 중책을 맡고 선대위에 합류한 게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과거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서 개에게 사과를 준 댕댕이 사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댕댕이 사과가 국민들에게는 댕댕이 무시인 겁니다. 그런 댕댕이 무시를 하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투트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반성이 없는 그런 댕댕이 무시, 댕댕이 사과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중도의 믿음,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과거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진정성 있는 걸 안 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믿어달라. 이게 전형적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한테 1억을 꿔가지고 다 날린 다음에 나 1억, 2억만 더 꿔주면 이거 벌어가지고 다시 잘 갚을 수 있으니까 또 꿔줘 라고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못 빌려주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부터 대학가를 돌면서 젊은 세대와 만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해온 것이 관행인데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차관이나 그 이하는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군정 담당은 뭐 적당히 또 중간쯤 섞을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어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군과 전체적인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숙려해 보고 논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발언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시즌 2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공약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국방은 전문 분야 중에서도 가장 복잡성을 갖고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역이든 민간이든 당대 최고의 전문가를 기용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 민간인을 쓰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국군 통수권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네, 민간인 국방장관 이슈와 관련한 엇갈리는 의견들을 좀 보셨는데 먼저 최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슈에 저도 대해서요? 저 얘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좀 전에 성일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딱 이것은 민간인, 비법조인을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대법관이 판결이 나오면 그게 대법관의 판결입니까? 밑에서 있는 재판연구관의 판결입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령과 군정에 있어서 쟁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군을 너무나 소속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기동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군 4,500명을 철군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 2기에서 주한 미군과 관련되는 방위비와 관련되는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넘긴다? 정말 너무나 한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오면 또 그러겠죠. 지난번처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그 민간인법, 한마디로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는 그 전철을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후보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계엄을 사실상 막은 게 저는 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군인들이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 수모를 굉장히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은 명예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군의 어떤 자긍심과 명예를 높여주는 쪽으로 발언을 저는 해야 맞다고 보는데, 지금 마치 군이 과거의 권력의 어떤 악용 수단으로 쓰인 것을 떠올리게끔 발언을 한 것은 조금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쓸데없는 논란으로 또 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그때의 어떤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잘 하고 빨리 그 마무리를 해소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선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사전 투표일에는 곳곳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대선일인 오는 3일에는 남부지방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운 기자, 이제 좀 여름인 것 같은데 점점 더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계절의 시계가 여름으로 젠걸음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사전투표일인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기준 낮 기온이 사전투표일인 마지막 날에는 예년보다 4도가량 높은 29도까지 오르면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주로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높게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 지형 효과를 받는 영동 등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의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사전 투표일과 대선일은 어떻습니까? 비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우선 사전 투표일인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맑고 더운 날씨 속에 영서와 충청, 남부 일부 지역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으로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대선일인 3일은 아직까지는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입니다. 예측 모델마다 예측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도권보다는 남부지방 쪽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날씨가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서 날씨가 이번 대선에 막판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전투표에선 투표자 수가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됩니다. 중앙선관위가 전국 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매시간 공개하기로 한 건데요. 투개표 사무원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에선 사전투표자 수가 전체 투표자의 47.9%를 차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선 사전투표자 비율이 46.7%였습니다.
투표자 2명 가운데 1명은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하는 셈입니다. 사전투표를 할 경우 본투표 당일 휴일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편리한 접근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이 이어진 배경이기도 한데 중앙선관위가 이번 사전투표부터 투표자 수를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선거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자 수를 공개했지만 이번엔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추가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사무원과 투표관리단 26만여 명을 모두 한국 국적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투개표 사무원 국적을 따지는 법 규정은 없지만 기존에 제기된 부정투표 의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지난해 총선 때부터 도입한 투표함 보관소 감시 카메라는 이번 대선에서도 상시 공개됩니다. 투표함이 잘 관리되는지 궁금하다면 누구나 시도 선관위를 찾아 대형 모니터를 통해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한 사람이 국가 권력 전체를 장악하는 괴물 독재 국가 출현을 막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며 자신의 한 표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김 후보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대통령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의 결탁은 배신과 야합의 역사로 기억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고문은 당을 떠난 사람이지만 신념과 양심마저 버리고 내란 세력과 야합하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길에서 함께 망한다는 의미의 공도공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밝힌 것을 두고 해괴한 개념으로는 중도보수 진영의 가치를 담아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사각형의 원 같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 미래일 수는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오늘부로 건실한 재정정책과 강건한 대북 안보 태세, 확고한 한미동맹을 지향한다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선택은 이준석 정부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가는 당헌 개정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YTN에 오늘 오후 비대위 의결을 거친 뒤 전국위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대통령 파면 책임을 당 기본 정책에 적시하고 당헌에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한 경찰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불러 장시간 조사했습니다. 또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적으로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내란 수사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등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경찰이 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 복도 그리고 대접견실 CCTV를 분석했더니
이 세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이 최근에 확보한 대통령실 CCTV 내용에 의하면 그 기존에 이 세 사람이 진술했던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인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일단 추론을 할 때 결국엔 이 세 사람이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을 받았다. 그 당시의 그 정황들에 대해서 있었던 진술들이 CCTV를 봤을 때 상당히 다른 점이 있지가 않나 이렇게 일단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해제를 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 사무실로 출근했을 때 그때 이제 양복 뒷주머니에서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있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했다라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 예. 또 뭐 최상목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접힌 쪽지 형태로 건네받았는데 경황이 없어서 그 내용을 보진 않았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쪽지를 멀리서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뭐 추측하기로는 결국 CCTV를 봤을 때 그런 정황들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이 결국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진술이 지금 가장 쟁점이 될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 세 사람이 계엄 선포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엄과 관련된 그런 문건을 직접 또 전달받았느냐,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인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인데 네. 당시에 이 세 사람이 문건을 뭐 제대로 전달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불투명했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을 또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황적인 진술들 쭉 해온 사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경위에 대한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실제 CCTV와 비추어 봤을 때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더불어서 경찰이 계엄 직후에 이제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계엄 관련자들이 모인 걸로 알려진 안가 CCTV도 확보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경호처가 이 부분도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일단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제공된 증거들 그러니까 대통령실 CCTV 그리고 비아폰 서버 자료나 비아폰 이런 것들은 결국 공무상 비밀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그런 비협조적인 모습과는 달리 이런 증거들을 이미 제출했다라는 점을 보면 결국 이후에도 이제 수사와 관련된 증거들 필요한 자료들은 계엄과 관련해서는 다 제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태도가 상당히 변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그런 증거 제출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삼청동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직전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그리고 조지호, 김몽식 청장 등에 대해서 이제 국회 봉쇄 등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다음 날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등이 또 모여서 어떤 회의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정황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엄 전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데 이제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내란 모의에 이제 가담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들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문건 내용을 당시에 확인했다라는 점들이 보인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적들을 봤을 때 이 계엄 관련된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행적들이 보인다. 그 전까지 입증이 되면 결국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뭐 여기엔 당연히 모의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그리고 어떠한 행적들이 계엄과 관련된 행동들이었다라고 입증되는 순간 이런 혐의도 벗어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이들이 태도의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결국 얼마만큼의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찰이 지금 비아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3월부터 포렌식 기간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로 포렌식 기간을 늘렸다고 하고 또 그밖에 이미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 해당 증거들의 내용에 따라서 뭐 김용현 전 장관 등의 변론 내용에 있어서는 살짝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검찰은 최소한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증거들까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뭐 이런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3월부터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뭐 이 관련자들의 재판에 있어서 큰 주장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무죄를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 CCTV와 더불어서 비화폰 서버 기록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제 경호처로부터 임의로 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제출받고 이것을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12월 6일에 이 세 사람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파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정식 수사를 착수했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이제 누가 이런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그 주체를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기록을 복구하면서 이 지시를 내린 그 주체 역시도 수사를 할 그런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정보 삭제라는 게 어떤 부분을 지금 지웠다는 거죠? 이제 당시의 통화 기록이라든가 혹은 메시지 내역 그리고 뭐 폰에 저장돼 있을 수 있는 그런 각종 문서 파일이나 메모, 뭐 로그 기록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삭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마치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초기화했을 때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해서 사실 뭐 이런 뭐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삭제가 일단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포렌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포렌식을 통해서 사실 또 일부 분명히 복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기술도 상당히 좀 발전한 수준에 있고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포렌식을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은 포렌식으로 확보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량의 그런 증거들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차철남이 검찰에 넘겨진다는데요. 현장부터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차철남이 이번 달 초부터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차철남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차철남은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차 씨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포함해 최종 수사 결과도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중국 국적의 50대 A씨 형제를 자신의 집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형제의 집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지난 19일에는 집 근처에 60대 편의점 점주 그리고 자신의 집 건물주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할 당시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 되레 피해자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엄 수사 관련 내용 대담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날이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정황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격 삭제가 된 그 시점을 상당히 주목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6일 그러니까 이날에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이제 사흘 뒤였고 수사의 방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서 굳어지기 시작한 때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에서
계엄 당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집어들여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있었던 날,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의 방향이 설정되기 시작한 날에 원격으로 비합헌 정보가 삭제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내란과 관련된 혐의에 관련자의 그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배경에 이제 주목을 해서 실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차근차근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이제 대통령 경호처가 삭제를 지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경호처는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고 있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삭제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비아폰이나 혹은 그런 서버에 압수수색이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네. 만약에 해당 정보가 압수될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원격으로 이런 자료들을 삭제했다라는 것을 뭐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경찰 역시도 뭐 당시 시점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증거 인멸 그 시도 가능성에 주목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에는 이 혐의 자체는 좀 최종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이런 핵심적인 증거들이 확보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당시에도 이미 내란 혐의를 내란 의혹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구속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증거를 인멸하면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 이걸 예. 남을 시켜서 교사를 해서 예.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이제 교사죄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들로 인해서 재구속을 하는 것은 조금 많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결국 이 비합헌 내역들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시점은 12월 6일인데 사실 벌써 6개월여가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두고 심지어는 지금 재판 단계에 와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재구속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하게 반발을 하고 또 충분히 그런 주장들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6개월 전에 이제 문제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있다라고 보고 재구속을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좀 촉구하는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연대라든가 군인권센터 그리고 민변 측에서는 26일에 이제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또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윤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내란이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고 나아가서는 노골적으로 선거운동까지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계속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면 또다시 사건을 벌일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재구속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의견을 또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윤 전 대통령 5차 공판에서는 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두고 서로 이제 설전이 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검찰은 이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이제 영장을 해달라는 그런 직권을 촉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비화폰 서버에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각종 접속 로그 등 이런 자료들은 이 내란 혐의에 관련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증거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네. 특히나 이제 일부 데이터가 이미 원격 삭제된 그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런 기록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비화폰 서버 관련된 압수수색이
대통령 기록물법 등 이제 관련 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그런 수사권 행사라는 점을 부각을 하면서 이 대통령의 통신 기록 등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재판까지 의견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이 안 나왔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까요? 사실 이제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무척 찾아보기 힘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버 기록 등이 현재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제 의미 있는 물증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릴 경우에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런 사전 경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이 확보한 비하폰 정보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별개의 이런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건에서 그 재판에서는 증거로 곧바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런 면에서도 압수를 이제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고 또 실제로 서버 자료까지도 압수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후에 이런 자료들이 증거로 쓰이는 데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라고 한다면 증거 능력도 별 무리 없이 인정이 될 거고 확보한 자료는 또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비화폰과 업무용 휴대전화 정보가 이제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이 좀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재판과 조금 수사를 나눠서 보자면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이런 내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뭐 스모킹 건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증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혐의를 입증하는 데 보탬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나 특히나 이제 증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진술들 이 부분들이 가장 의미가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는 뭐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고 예. 다만 이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모킹 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비화폰이나 업무폰 등에서 확인되는 그런 정보들은 만약에 이제 그동안 혐의와 관련해서 입증이 조금 불투명했던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런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진행이 돼야 될 수사에 대해서는 스모킹 건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접수된 사건의 약 90%를 처리했지만 2천여 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활동 기간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설립된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인권 침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987년 복지원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지만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22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등 국가 차원의 인권 유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조사해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지난 2020년 12월에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도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통해 11,908건을 진실규명했습니다. 전부 29,924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종결한 사건이 89.9%를 저희가 종결을 지었습니다. 4년간의 2기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진실화위 노조는 과거사 사건 가운데 민간인 집단 희생과 관련한 368건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 중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선영 위원장은 국회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사기간 만료 기자간담회에서도 모른다는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개념 규정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3기 진실화위 출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행안위 소위 등 절차를 거쳐야 해 남은 사건 2천여 건이 언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반도 대표 명산으로 꼽히는 금강산이 조만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오는 7월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되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뛰어난 경관으로 예로부터 회화, 문학, 노래 등 수많은 예술적 영감을 제공한 금강산. 한민족 역사에서 문화적 의미가 큰 금강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유력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가 금강산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강산이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오랫동안 찬사를 받아온 명승지면서 수많은 문학과 예술작품 속에 경관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문기구에서 등재 권고를 한 뒤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정됩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될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2004년 고구려 고분군, 2013년 개성 역사유적지구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됩니다. 북한은 2021년 금강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는데 당시 코로나19로 4년 만인 올해 평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문기구는 해금강 지역의 해만물산과 총석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문화 경관으로 등재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제법 덥게 느껴집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서와 영남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고 울산과 경남 내륙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한낮 기온 모두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당분간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에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